안녕하세요. 2학년 경제 여섯 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문제의 해결 방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경제 체제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가 하나로 묶이게 되는데 그걸 혼합 경제 체제라고 하죠. 이 혼합 경제 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 여러 가지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이 있겠죠. 그런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뭐 사유재산권이라든지 공정한 경쟁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도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 문제와 경제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문제는 뭘까요? 자, 그 발생 원인은 그쵸, 바로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원의 희소성.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효율성이라는 측면과 형평성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편익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또는 같은 편익이면 최소의 비용을 추구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어, 뭐라고 할까요? 그쵸? 바로 효율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효율성. 그 다음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돌이켜보는 거죠. 공공복리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거. 이런 관점은 바로 형평성의 관점이 되겠죠.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의 를 고려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형평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경제는 두 날개로 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날개와 형평성이라는 날개가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어느 쪽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그 경제 체제는 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된 제도나 방식을 바로 경제 체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에 따른 경제 체제 유형을 보면은 먼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전통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체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 해결 방식에 따른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전통 경제 체제를 보면 경제 문제 해결을 과거로부터 내려온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전통 경제 체제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들이 물물 교환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하면은 그런 것들이 전통 경제 체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장점을 보면은 경제 생활이 안정되고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고 외부 변화에 신속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전통과 관습에 의한 경제 활동이 그런 전통과 관습에 의한 경제 활동으로 제한된다는 거.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통 경제 체제는 좀 작은 단위의 그런 어떤 어, 경제 체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어떤 단위가 작다라는 거. 자, 계획 경제 체제는 경제 문제 해결을 자, 누구의 명령과 계획일까요? 그쵸, 바로 자, 이렇게 요 사진은 바로 그 이누이트족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은 전통 경제 체제의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바로 정부의 계획 명령 이런 것들이 바로 계획 경제 체제. 자,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정부가 되겠죠. 정부가 하는 거죠. 자, 장점은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은 시장 경제 체제의 어떤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장 경제 체제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크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죠. 그거를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으로 그다음에 국가의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다. 이런 어떤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계는 사유재산권 및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죠. 그래서 뭐를 인정하지 않죠?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애써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렇죠. 바로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창의성과 역량이 발휘되기 힘들고, 그다음에 생활의 효율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계획경제체제의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장경제체제는 경제 문제 해결을, 그쵸, 바로 시장 가격,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시장 가격에 의해서 해결하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서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한계는 아까 얘기했었죠. 바로 빈부격차가 심화된다. 또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나친 이익 추구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공공재가 부족해질 수 있고, 그다음 급격한 경기 변동에 이렇게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고, 이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를 잘 비교해 두는 거, 이게 이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생산수단 소유 형태에 따라서 생산수단 소유 형태에 따라서 그걸 인정하는 쪽이 자본주의.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이런 그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자본주의. 그 다음에 생산수단을 국가나 사회가 갖고 있으면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생산수단은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거, 이런 사회나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거, 이런 차이가 바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보통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체제와 연관성이 굉장히 깊고,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연관성이 아주 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혼합경제체제를 보면 그쵸, 이건 뭘까요? 그쵸,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그거를 혼합경제체제라고 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거,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혼합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계획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시장경제체제를 하고 있는 국가들은 바로 이 자본주의적 혼합경제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공 부분을 확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공황 때 수정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자, 이에 비해서 사회주의적 혼합경제체제는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해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거죠. 이렇게 도입하고, 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겠네요. 사회주의 개혁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시장경제 원리를 일부 도입하는 거. 그래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민간에게 분산시키고 일부 사유재산제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쪽으로 가면은, 자, 우리 헌법을 통해 살펴보는 우리나라 경제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장경제체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계획경제적인 요소가 보완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또는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하면서 사회주의적인 요소로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이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23조 보면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된다. 이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사유재산제를 얘기하는 거죠. 사유재산제가 보장되죠. 다시 말하면은 자본주의죠. 그런데 이런 재산권의 행사, 그 사유재산권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요 1항을 보면은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자 이렇게 국가의 노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죠. 이거는 역시 국가가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지만은 이렇게 국가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모습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9조 보면은 1항 보면 자, 요 1항은 시장경제체제죠. 이게 그 다음에 2항을 보면은 국가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요? 그쵸? 바로 계획경제적인 요소죠. 이렇게 두 개의 어떤 체제가 혼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계획경제적인 요소가 더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보면 첫 번째 시장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어떤 그 비유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신호등 역할을 한다. 자, 뭐가요? 그렇죠. 시장 가격이 시장에서 신호등 역할을 해서 경제 주체들에게 기본적인 경제 문제 해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가격이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신호를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을 하고 이 시장 가격은 인위적인 통제 없이 희소한 자원이나 상품을 충분한 지불 의사와 능력을 갖춘 소비자나 기업에게 배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격은 재화의 상대적 희소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그 가격을 통해서 생산자는 공급을 할지 말지, 소비자는 살지 말지, 소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호 유인 기능 해갖고 가격의 변화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생산자가 가격이 상승하면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은 재화 생산량을 늘려야겠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소비자는 재화를 이제 좀 덜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분업과 특화가 있는데 자, 분업과 특화 그리고 그에 따른 교환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묶어서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분업은 생산 과정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각자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기술적 분업과 사회적 분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상품의 생산 과정을 세분화하여 서로 다른 공정을 담당하는 것 이게 기술적 분업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분업은 직업의 분화, 그 다음에 부품 생산 기업과 완제품 생산 기업의 관계 이런 것들이 사회적 분업이 되겠습니다. 자, 효과를 보면은 어, 노동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상호 간의 이익이 추구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부정적 측면을 보면은 노동자의 노동의 피로가 증가하고 뭐 인간 소외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